서기 2026년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꿰뚫어 본 한 노인의 70년 넘는 고뇌와 참회가 담긴 기록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 혹은 경고의 메시지가 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불씨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거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 깊고 신비로운 청성산에서 시작됩니다. 95해의 세월을 오롯이 돌을 닦으며 살아온 도인 장천훈. 그는 7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옅은 안개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1953년 6월, 저는 22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통역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지요. 그때 처음으로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아니 서울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잿더미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반쯤 무너져 내렸고 거리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으며 살아남은 이들의 눈에는 굶주림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중국군 장교들은 이 나라는 끝났다고 말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에 평생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각인되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한 조선의 여인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사기 그릇, 밥이라곤 겨우 한 숟가락 남짓.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아이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저는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73년의 세월이 흐른 2024년 가을, 장천훈 도사는 꿈에서 다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온 세상을 밝히는 휘황찬란한 불빛, 그리고 웃으며 거리를 걷는 사람들.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손을 떨며 깨달았습니다. 73년 전 그 여인의 눈빛이 옳았다는 것을. 한민족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기어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2026년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026년 1월 중국의 거대 자본 70조 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의 부동산을 집어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8조, 판교의 5조, 해운대의 3조, 송도의 4조. 왜 중국이 이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 그들은 먼저 알았던 겁니다. 한반도가 곧 동아시아의 중심, 즉 봉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 추배도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동쪽의 작은 나라, 용과 호랑이 사이에서 봉황이 되리라. 여기서 용은 중국, 호랑이는 일본을 뜻합니다. 그 사이에서 봉황처럼 날아오를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시작의 날은 2026년 1월 15일, 수요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공개하는 이유는 73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저는 침략자였습니다. 총을 들고 이 땅을 짓밟았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한민족이 어떤 위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려드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언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6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테헤랄로의 한 대형 부동산 중개소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국인 2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이 빌딩 전체를 사겠습니다. 통역관은 물론 중개인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전체 말입니까? 이 빌딩은 250억 원입니다만. 중국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해 주십시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판교, 해운대, 송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 자본은 한국 부동산 70조 원어치를 매입합니다. 한국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 폭풍 매입, 일주일 만에 70조, 대체 무슨 일? 중국 투자자들, 한국이 곧 폭발한다 의미심장한 발언.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이러는 걸까?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극비리에 회람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2026-2030 한반도 정세 변화 예측. 보고서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한반도에서 경제 대폭발이 시작된다.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기 시작하고 DMZ의 거대 경제 특구가 조성되며 2030년까지 한반도 전체 GDP는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 보고서를 받고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을 사들여라. 늦으면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 이 기이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1월 20일경 서울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중국어 학원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000명이 넘는 상담 신청이 몰립니다. 왜 갑자기 중국어를 배우려 하시나요? 학원 상담사의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중국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뭐라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시민들조차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마침내 북한에서 첫 번째 신호가 옵니다. 2026년 2월 8일 토요일, 설날. 평양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내보냅니다. 의례적인 내용일 거라 예상했던 청와대 상황실은 한 문장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경제건설이 핵무기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실이 술렁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경제가 핵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이 직접.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체제의 방향을 완전히 틀겠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 접촉이 열리고 북측은 현재 개성공단의 10배 규모 확장, 남한 기업 500곳 유치, 노동자 10만 명 고용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서를 내밉니다. 북측 대표의 눈빛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발표하자 한국 증시는 요동치고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또 속는 거 아니야. 북한이 진짜 변할 리 없어. 바로 그때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기시다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우려는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됩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적 파급력 분석.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시작하면 5년 내 한반도 전체 GDP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7천조 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동아시아 경제판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다고?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인 반응 속에서 도쿄대, 와세다대 등 명문대 학생들은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곧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한국을 얕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침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움직입니다. 시진핑이 평양을 전격 방문해 6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자 백악관 상황실은 발칵 뒤집힙니다. 중국의 목적이 뭡니까? 한반도를 통째로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겁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칩니다. 한반도는 우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중국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우리도 투자해야 합니다. 5월,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을 지지하되 중국이 주도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은 돈으로, 미국은 안보 동맹으로, 일본은 불안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회유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심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9월이 되자 한국의 독자 노선에 불만을 품은 강대국들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경제 보복을 시작하고 일본은 군사적 위협을 운운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재검토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폭락하고 기업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국민들의 여론마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강대국들이 다 반대하는데 괜찮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 25일 북한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침묵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추측이 난무하며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참모들마저 등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법. 11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한 통의 친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판문점에서 만나십시다. 세계가 뭐라 하든 우리 민족이 결정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판문점.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구름이 걷히고 금빛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5시간의 회담 끝에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과 DMZ 경제 특구 착공을 포함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두 사람이 함께 읽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다. 함께 번영한다. 전 세계가 충격과 감동에 휩싸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 평화다.
우리가 해냈다. 를 외치며 눈물과 환희의 축제를 벌입니다. 2027년부터 한반도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습니다. DMZ 경제특구 기공식에는 남북 정상과 미중일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의도 30배 크기의 부지에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공장이 들어서고 남한의 기술자와 북한의 노동자가 함께 땀 흘리며 미래를 건설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되고 금강산에서는 70여 년 만에 이산가족들이 만나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한반도 전체 GDP는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2030년에는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도약합니다. 한때 세계의 화약고였던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경제와 평화,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2032년 장천훈 도사는 한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79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습니다. 폐허였던 그 땅이 세계의 중심으로 변한 모습을 본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봉황이 날아올랐구나. 조선 민족, 정말 대단하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그는 DMZ 경제특구를 방문하여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빛 사다리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기록을 남깁니다. 추배도의 3000년 예언이 맞았다. 동쪽의 작은 나라가 봉황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 조선 민족 만세. 창밖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동쪽, 한반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내 임무는 끝났다. 73년의 빚을 갚았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안녕, 조선 민족. 영원히 번영하라. 이야기는 한 노인의 예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저력과 의지가 있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